제가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 이 좌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예, 특별히 국내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우파 측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다 꿰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악화하게 될수록 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잘 봐야 그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뭐가 온다? 반전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하메네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장례식 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례식 할 때는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안 할 테니까 해라. 그래서 6일 동안 장례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란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천만 명이 나와서 추모할 거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의 국민 숫자가 몇 명이냐면 9천만 명이에요. 근데 9천만 명에 2천만 명 나왔으면 7천만 명은 뭐야?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이란의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7천만 명은 반대해요. 그때 장례식 때 뭐라고 구호가 나왔냐면은 미국의 죽음을 트럼프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들 해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다가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호르무즈 지나가는 민간 선박 세 척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결국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60일 동안 MOU라 그래요. 그 MOU가 뭐냐면 휴전 정전 협정도 아니고 정전 협정을 위한 MOU. 임시 약속 60일짜리였는데 그거를 이란이 스스로 파괴해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야. 원래 60일 MOU의 목적은 사실 이거 할 때 이거로 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임시적인 거고 언젠가는 다시 전쟁이 재개된다. 그럼 이거 왜 했느냐?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다 갇혀 있었어요. 이란이 그 바닷가에 기뢰를 다 설치해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60일 MOU를 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배들이 다 바깥으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여기 해로가 보이는데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해로는 뭐냐면은 이란이 통제하는 거예요. 저기로 지나가면은 공격당하기 쉬운 거예요. 가운데 회색으로 된 줄 2개 있죠. 그거는 전통적으로 배가 많이 다니던 길, 제일 많이 다니던 길이고 그 아래 파란색이 있는데 그 파란색이 뭐냐면 그 아래 오만이라고 써 있죠. 오만 쪽 그 반도예요. 그 오만 쪽 반도로 따라서 이렇게 돌아 나온 해로인데 그게 이번에 새로 열린 길이고 미국이 보호하는 해로예요. 그래서 지금 저 파란색 길로 이미 그 안에 갇혀있던 배들은 다 나왔고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게 아닙니다. 저 파란색 해로로 지금 배가 다 다니고 있어요. 봉쇄가 된 건 뭐냐? 이란 배만 못 나가고 못 들어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이 부족하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가 부족했냐면 유조선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유조선이 다 나와서 지금 기름을 다 실어 나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왜 안 떨어지냐? 환율 때문에 안 떨어져요. 환율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일주일째 지금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혁명수비대 물류창고, 드론창고, 해군시설, 그 다음에 군사시설, 철도 운송시설, 항만시설 이런 걸 다 공격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의 그 물류의 흐름
그 혈맥인데 그걸 다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다리와 전력 시설을 이제 폭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란의 물류 운송이 끊어지게 하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세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한때 한국 신문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막 폭격해서 저거 다 막 터져갖고 막 방사능 물질이 막 이렇게 나온다. 그거 다 엉터리 뉴스고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시설, 부대 시설만 파괴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전기까지 다 끊어버리는데 아직까지는 전기하고 이 담수화 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도 하르그 섬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하르그 섬에서도 그 원유 저장 탱크와 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또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저 섬을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미국은 이란이 기름을 못 팔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 팔게 하냐면 국제시장에 원유를 팔려면 원유 송장이라 그래요. 그 송장이 개설돼야지만이 이 거래가 되는데 그 자격을 취소했어요.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 원유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는 팔 수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란도 뭐 드론이나 미사일로 저 미군 기지 공격한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군이 뭐 2명인가 요르단 쪽에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동안 이란 쪽의 미사일은 대부분 다 요격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요격을 못 해가지고 피해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능력의 80%는 이미 다 제거가 됐습니다. 남은 20%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감옥 가다가 한두 대씩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전쟁은 말은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격투기로 치면은 헤비급 선수하고 페더급 알아요? 페더급 아주 제일 몸무게 적게 나가는 헤비급 선수와 페더급 선수가 지금 격투기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전쟁이 아니고 사실 일방적 구타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줘 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핵시설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피크엑스 마운틴이라 그러는데 이걸 저기 꽃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꽃갱이산 한국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하에 핵시설이 지금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게 남아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탄스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곡괭이산 픽스엑스 마운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여기는 얼마만큼 얘네들이 지하에 잘 지었냐면은 저기 차가 들어가는 입구 보이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입구 딱 들어가면은 그 안쪽은 안 보이는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 갖고도 저거는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 일대를 다 폭격을 해가지고 활동이 뜸했는데 위성으로 보니까는 최근에 차하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것들이 다시 농축 활동을 시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파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 나탄스에 있는 꽃갱이산 저기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파괴가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에 오른손에는 핵무기, 왼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조차도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해로를 다 열고 그걸 다 보호해줘서 호르무즈 해역을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최근에 이란 서북부에는 크루드족이 있는데 그 크루드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크루드족이 사는 지역인데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다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데 이 이란 내부에 있는 크루드족이 지난 3월 달에 전쟁 터졌을 때 움직였어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뉴스에 뭐라 하냐면 크루드족이 우리가 전쟁을 해줄 테니까 만약에 승리하면은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크루드족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달라. 그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참전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랬대. 안 된다. 그래서 3월 달에 움직이려다가 안 움직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최근에 크루드족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교전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도 미국 측에서 독립국가를 세워주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너희가 움직여서 그 지역 일대를 많이 차지해서 땅을 차지하면은 그 지역은 너희가 자치를 할 수 있게끔 국가는 안 되지만 자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마도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는 미국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혜로운 전쟁법이에요. 지상군은 안 넣고 공군하고 해군만 보내서 계속 두들겨 패는데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죠. 사상자도 거의 안 나고. 그런데 지금 이 크루드족이 이렇게 참전을 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모델은 뭐냐면 정권을 빨리 교체해 가지고 이 새로 정권 잡은 사람들이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서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이 심플하게 한 번에 딱 끝나고 정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란은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지 않을 거다. 글로 가는 거는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MOU를 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란 지도자들은 영어로 스컴백이라 그랬어요. 스컴백. 스컴백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우리말로 비슷한 말이 개쓰레기 그런 거예요. 놈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스컴백.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랑은 협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어떻게 되냐? 다 쓸어버려라. 쓸어버려. 예. 그러니까 이게 신정체제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의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경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강경파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미국하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한 방 맞으면은 퍽 쓰러지는데 또 일어나고 또 때리면 또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될 것 같으냐 앞으로 결국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해결책은 이제 뭐냐면 이란 내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권 교체가 되는 쪽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해법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란은 자유 이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정체제지만은 완전히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건데 이란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딱 확립이 되면은 그러면 중동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란은 사실 중동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천만 명인데 그쪽이 사막이고 막 그래가지고 인구가 많지 않아요. 뭐 사우디 뭐 어디 해봐야 다 합쳐봐야 이란 인구 정도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그 정도로 인구도 많고 국토 사이즈는 우리나라의 18배입니다. 거기다가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이란이 자유국가가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중동 내부에서 가장 잘 사는 강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란이 그때는 미국의 강력한 맹방이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지금 고비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이제 이 고비는 이제 나머지 마무리인데 그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금년 연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에 함대랑 뭐 비행기랑 뭐 다 갖다 놨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이제 갖다 놓을 필요가 없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까요? 그거를 아시아로 옮길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유럽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손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손을 떼면 떼는 만큼 미국의 모든 군사적 자산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와 전쟁 중입니다. 6월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신앙과 자유연합이라 그래요. Faith and Freedom Coalition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최대 위협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다음 거 보시면 민주당이 급격히 좌경화됐는데 이 미국이 건국한 250년 이래 지금 최대 위기는 이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이 좌파 성향의 민주당원들은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연설하면서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을 부정하는 강경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말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는 신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는 건국 이래 제 생각에는 지난 250년 동안 우리 국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2개를 올렸어요. 그다음 어떤 글을 올렸냐면 흔히 데모크렛, 이거 데모크렛이란 민주당원이란 말인데 덤이란 말이 멍청하다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데모크렛이라 그래요. 이게 멍청한 민주당원이라 불리는 극진 좌파 광신도들은 자신들의 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시끄럽고 비호감인 인물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부디 그들이 반격에 나서서 이 병들고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미국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은 이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참고 볼만 했는데 이놈들보다 더 이 왼쪽에 있는 그런 놈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제는 얘네들을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나는 연설이나 그 밖의 자리에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고 내 말이 100% 옳았다. 멍청한 민주당원들은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공산주의로 직행해버렸다.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민주당이 문제잖아요. 이 민주당 안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이걸 내부에서 장악하고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은 다 발로 차서 내쫓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미국 민주당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냐면은 워싱턴 DC 시장으로 이제 지금 당선될 것이 재선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확실한데 이 여자 이름이 이제 제니스 루이스 조지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지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중간선거가 11월 3일 거기에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자기가 워싱턴 DC의 시장으로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 건지 그 공약이 있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교도소를 비우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나가 이렇게 나가. 예, 나가 살아 그냥. 왜 여기 들어와서 있어? 나가 이렇게. 그러면서 워싱턴 DC를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 그 생츄어리 시티라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 이민세관 당선국 반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냥 국경 넘어 들어오게 해야겠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불법 체류자인데 범죄 경력이 있어? 너무 좋아. 환영, 사랑해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범죄 척결 단속에 저항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연방 요원들을 풀어서 범죄자들을 체포하겠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막겠다. 경찰 예산을 삭감한다. 그 디펀드 폴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공약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번 11월 달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꼬라지가 완전히 이상야릇하게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지금 후보자로 민주당 후보자가 누가 나왔냐면 이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한국 이름이 홍윤정이에요. 37살. 지금 현재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주지사 하겠다 출마하는데 이 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 민주당에서는 이 여자를 다 지지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내놓고 있는 선거 공약이 뭐냐? 첫 번째 보세요. 경찰을 폐지한다요. 아니 우리는 검찰을 폐지하는데 경찰은 그래도 놔두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는 경찰을 없애겠다가 경찰 없는 세상. 예?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감옥이 없는 사회예요. 그 앞에 그 워싱턴 DC 시장 후보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겠다 그랬는데 얘는 뭐냐면 아예 감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대규모 증세.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합법화하겠대요. 제정신이에요. 부끄러워요. 왜 한국에서 그 이민 2세인 것 같은데 제일 정신나 미국을 망치는 그 다음 하는 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시키겠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광기라 그러고 광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광기가 한국 민주당 수준을 이미 능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미국 민주당보다는 얘네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위로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놈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경찰 없애고 감옥도 없애고 성매매 합법화하고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의 주제는 뭐예요? 누가 상식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고 누가 광기에 그냥 휩싸인 선거 공약을 내놓느냐. 이게 너무 지금 뚜렷해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말이 뭐 설마 미국에 공산주의자가 있겠어. 그럴 리는 없지. 트럼프가 너무 지나친 말 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가만 보세요. 이게 찐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까지 그래도 괜찮은 좌파 민주당을 그 사회 민주주의자들 얘들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이렇게 같이 뭘 해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원에 들어오고 주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이러면은 얘들하고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전쟁. 얘들하고는 전쟁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제 전쟁을 미국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하면은 이유는 뭐예요? 승리의 이유는 아직 미국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그 뭐야? 아, 이제는 완전히 맛이 갔구나 얘네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간선거? 그동안에는 사실 공화당이 불리할 거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면 공화당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상식에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상식에 어긋난 생각하냐면 20대랑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20, 30대 보세요. 우리 지금 요한 선교단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깨어나서 이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미국은 정반대야. 미국은 20, 30대들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얘네들이 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그 공산주의, 그런 거 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선거 결과는 뭐 물론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예상은 그래도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죠? 20, 30대는 그렇게 좀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40, 50, 60 그 이상의 웬만한 유권자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찰을 없애고 감옥을 폐지하고 성매매 합법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하는 이런 미친 공약을 내는 이런 사람들을 찍어줄 리는 없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날 선거하러 안 가거나 혹은 선거하러 가서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누굴 찍어요? 공화당을 찍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미네아폴리스가 항상 문제죠. 여기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하는 이 시위가 시작됐어요.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 시위에 이 극좌파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그 극좌파들이 이 시위를 폭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막 시내에 이 상점을 다 털고 거기다가 막 불을 지르고 심지어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수백 대를 다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다 불을 지르고 어떤 별의별 미친 짓을 하는데 그때 참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도심에 상권이 있고 주택가는 교외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이 폭동이 점점 커져가지고 주택가 쪽으로 막 번져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 집에 갖고 있는 총 들고 나와서 자기 집은 내가 지킨다 그러고서는 이 총 들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가게 불타지 않게 하려고 거기 가서 총 들고 지키다가 이 시위대랑 총격전 벌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이.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요 이 얘네들이 그때부터 뭘 주장했냐면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경찰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공약으로 경찰 폐지를 내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사실은 어떤 세력이냐면 이런 세력이에요. 불을 지르고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경찰도 다 손 떼고 다 도망가고 안 나옵니다. 그때는 경찰이 사라져버려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정권을 못 잡을 경우에 어쩌면은 얘네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또다시 한번 이런 대규모 폭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킬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주시면 지난 7월 16일 날
며칠 전이죠. 미국 극자 정치 테러 국제 대응 주도 20여 개국 장관급 회의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렸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60개국의 장관들이 초청돼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장관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초청장이 안 왔어요. 초청장이. 60개국은 다 초청장 받고 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 회의가 뭐냐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미국이 직면한 3대 테러 위협이다. 그래서 이 회의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에 대테러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하고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3대 테러는 이슬람주의 테러, 9.11 같은 거죠. 그다음에 마약 테러,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올라온 그 마약 카르텔, 얘네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넘어와 가지고 도시에 다 이 깽단처럼 카르텔을 조직하고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얘네들이. 세 번째로 무정부주의와 반파시스트, 안티파라 그러죠. 이게 안티파가 그때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 폭동 일으킨 세력이에요. 안티파 등을 포함한 폭력적 좌익 급진주의 테러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금 미국은 이미 감지하고 있고 얘네들과의 싸움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전에 우리 모스탄 대사 와서 또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제 토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몇 번 있었습니까? 네, 총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4번 실패했고 그다음에 찰리 커크는 암살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이거야. 지금 다들 뭐 단독범행이다 단독범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들 배후에 이러한 세 번째 그룹 얘네들이 배후에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네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암살을 하려고 그러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도에 이미 미국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경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지금 미리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책이 뭐겠어요? 바로 이것은 테러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고 이건 테러 조직의 테러로 보고 무력을 동원해서 바로 신속하게 진압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선거도 선거고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고 그 내부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무장 폭동을 계획하는 이런 세력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빨리 와서 우리 안 도와줘 이렇게 우리 기다려 지금 지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 우리보다 더 심해. 우리는 아직 뭐 총 들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부적으로 그런 혼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다 정리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에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저도 같이 봤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26분짜리예요. 근데 앞에 뭐 선거 말고 다른 얘기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20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분 안에 다 대통령이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요만 얘기했어요, 개요. 개요만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국민들은 그걸 봐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연설을 마쳤는데 이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이 언론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해야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막 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26분짜리 연설은 뭐냐면요. 미국 안에 있는 부정선거 문제의 물꼬를 이제 여는 그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결국은 미국 법무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 법무부가 움직여서 증거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발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첫 번째 그냥 문을 열어놓은 바닥에 이 기초를 깔아놓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 발표가 아니고 앞으로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할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이슈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제 그 PDF 파일로 정부 당국이 갖고 있던 기밀 문서인데 그 기밀을 해제해서 공개했습니다. 총 4가지 종류의 문서를 이제 공개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자투표기와 개표 방식의 문제예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 유권자의 자료를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했다라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시간주의 유권자 등록 조사 결과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유권자 목록에 등재된 비시민권자 문제 이 4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PDF 파일로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쫙 올렸는데 전체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얼추 한 3, 4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문서들은 사실 트럼프 1기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할 때 그때 FBI나 CIA나 또 CISA라고 하는 이런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미 확보되었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원들이 확보해서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제출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선거에 대한 이거를 대통령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입니다. 그러니까 FBI의 그 디렉터, CIA 디렉터 이런 수장들이 그때 당시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부 다 창고 안에 집어넣고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를 넘어서 민주당 충성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그거는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는 이런 사실이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당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한테 당했다는 거야.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그때 내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다 공개해서 책임이 있는 놈들을 다 처벌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전자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서 약자로 CISA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간 시설, 인터넷망 이런 거야. 그거를 담당하는 안보 부서예요. 국토안보국 아래에 있는 부서인데 202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 CISA 디렉터를 불러가지고 이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가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디렉터가 저 남자인데 크리스 크레이브스라는 국장인데 이 녀석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미국 선거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게 치러진 선거였다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서들이 시사에서 보고서 올라간 게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거짓말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정보를 공개해서 원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정보원들이 다 보고서 작성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은 게 맞죠. 근데 이놈이 완전히 거짓말하고서 트럼프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공개된 기밀 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시사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해커가 해킹해서 들어가면은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선거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놈은 그때 해킹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보고서에 뭐라고 했어요? 해킹 가능하다. 빠르면 몇 시간이면 해킹 가능하다. 내부 기밀 보고서에 미국 선거 제도는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이라고 하는 내부 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일종의 뭐 주간지 같은 거. 소식지 같은 건데 여기에 2020년 8월 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적대적 행위자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선거 인프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선거인 명부 또 주 또는 지방선거관리당국 웹사이트 등의 접근 용이성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을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됐는데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나 미국 내부에 있는 이런 반란 세력들이 얼마든지 이 선거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장악해서 악용할 수 있다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웹 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취약하다. 그러니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아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이거 그냥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해킹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보같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기술이 없거나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해놨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컴퓨터 관련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수두룩한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 언론 대부분 또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보도가 나요? 트럼프가 또 맨날 하는 부정선거 얘기에 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또 그 허풍 떨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 자체를 읽어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톨런 일렉션이라고 이게 랄프 페즐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작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출판돼서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와 중국, 이란, 쿠바 등등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지 특별히 전자투표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책이 나왔잖아요. 이거 누가 번역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거? 김초롱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저 글씨 조그맣게 저기 하얗게 써 있어요. 김초롱 여기라고. 내가 디자이너한테 얘기해서 좀 더 크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네. 지금 제목은 도둑맞은 선거고 부제를 바꿀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계관 이게 아니고 이게 원전 부제가 저건데 제가 미국 부정선거 대해부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번역을 전체 번역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챕터만 골라서 번역했고 이제 편집이 거의 끝나서 빠르면 다음 주 말에 책이 나오는데 한 200여 페이지 될까요? 2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두껍지 않아요. 보급하기 좋게끔 일부러 좀 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이걸 읽으면 이 안에 미국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미국 유권자 자료 취득과 활용 문제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 산하 해킹 조직이 2020년 1월 미국 6개주 유권자 등록 정보를 빼간 그런 사건 등등을 여기에다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 저기는 보면은 여러분이 글씨가 좀 작아서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2억 몇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인데요. 2016년도에 빼간 걸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여러분 미국 유권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200에서 300만 명 사이로 봐요. 근데 여기에 벌써 2,200만 이상 빼갔으니까 거의 전 국민 거 다 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1,몇백만 건 빼간 게 2017년도에 있고요. 그 다음 거 넘겨보시면요. 2017년에 2건 더 있죠.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알 수 없는 시기, 언제 빼갔는지 모르는데 몇 건 빼갔는지 모르는 게 지금 5건이 있어요. 이건 빼간 거는 확인이 되는데 대체 몇 개 빼갔는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시기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2016년 뭐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미국 유권자 정보를 다 빼간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CIA에서 이 기밀 해제할 때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은 다 이렇게 블랙아웃으로 저렇게 다 칠을 해서 감춰놔요. 그래서 까만색 줄이 이렇게 많은 건데, 저기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 PRC가 뭐냐면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예요. 중국 인민공화국이 2020년도에 미국의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 자료인데 이것도 다 뽑아간 거예요. 얘네들이 뽑아갈 수 있는 거 다 뽑아간 거예요. 소비자 자료도 물론이고 밀리터리, 군인들 자료도 다 빼갔고요. 그 다음에 보터 레지스트레이션이 뭐냐면 이 투표권자, 유권자 정보, 등록 정보까지 다 빼간 거예요. 넘겨주시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뭐냐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 나이, 그 다음에 뭐까지 나오냐면요. 지지하는 정당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투표를 하면요.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요. 투표 기록이. 그래서 이거 자료를 뽑아갈 때 그동안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다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조작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유권자 2억 2천만 명 걸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동안 선거하는 날 선거 안 한 사람만 추려면 돼요. 추리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찍었다고 조작해버리면요. 그거 끝난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넘겨주시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 거. 그래서 이게 미국 정보부서들이 이런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권자 정보를 이렇게 많이 빼갔는데 그거를 여러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안 거예요. 그래서 야씨 우리 정보 중국에서 이렇게 다 많이 빼갔다고?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 가능성 확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지금 처음 공개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 언론인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아니 그 컨슈머 정보, 소비자 정보, 그거는 어떤 거는 돈 내고 사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돈 내고 사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다고 지금 미국 언론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참 미국 언론도 한심한 게 한국 언론기관을 능가해요. 우리가 좀 더 나아요. 위로도 받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런 걸 다 공개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좌파 언론은 그래서 중국이 미국 선거 조작과 증거 내놔. 없잖아. 그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정황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국 애들이 이 투표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겠구나. 빨리 이걸 개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증거 내놔. 증거 없으니까 우리 계속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면요.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줬다. 그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얼마를 줬는지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밀사항이라 여기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줬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안 줬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요 더 쉬워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한 내용에 중국 관련 선거 관련 내용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다 막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까지 얘기했냐면 2020년 선거 때 투표용지를 중국 인쇄소에서 제작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말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수사해서 후속 발표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SNS에 중국 인쇄소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어떤 주 어떤 카운티의 투표용지인데 우리가 찍고 있고 이거를 몇 장 주문을 받았고 대금을 선불로 받았다 그러면서 영수증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 바이든 때가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겁니다. 해서 누가 그런 거 주문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 용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다 이제 책임 소재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이제 고발하고 깜빵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시간주 케이스인데요. 2020년대 미시간에서는 대규모 유권자 등록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투표 동료 단체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유권자 등록 서류를 들고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이거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등록 용지를 받아서 유권자 등록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들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당 1,150달러의 이 민주당 정당 지원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누가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급습을 해서 그걸 다 압수를 하고 그거를 FBI에 넘겼어요, 자료를. 그러면 FBI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감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조 바이든 정부가 딱 되면서 안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전면 재수사해라. 네 번째로 유권자 목록에 등재된 비시민권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인데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조지아, 오하이오, 테네시에서 10개의 주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 빨간색 쳤는데 첫 번째 칼럼이 뭐냐면 deceased인데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유권자 목록에 조지아에 4만 몇 명, 오하이오에 5만 9천 명, 텍사스는 11만 1,000명.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투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편 투표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로 얘네들 이름 써갖고 막 집어넣으면요.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죽은 사람 건지 산 사람 건지. 그게 저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난 시티즌, 비시민권자.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없는데도 이렇게 투표 등록이 다 돼 있는 거를 이 수사 정보기관의 사람이 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표 만들어서 보고서에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거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 미국 법무부에서 주정부를 향해서 유권자 명부를 법무부에다 제출해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 23개 주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했고 10개의 주가 제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13개가 아직 안 들어왔죠. 공화당 쪽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쪽이 지금 30개 주가 있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버티고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안보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밤 9시에 이제 목요일날 밤 9시에 미국 시간으로 국민연설하고 금요일날 아침 10시인가 9시에 이제 국토안보부 디렉터예요. 수장. 이 사람이 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예고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국토안보부 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그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30분 했는데 이 사람도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유권자 명부 공개된 기록을 비교해 보니까 10개 주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유권자 명부에 있었고 아까 합산하면 비시민가 2만 8천 명인데 민주당 쪽은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델레웨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하와이, 네바다, 매사추세츠 이게 전부 다 인구 많은 동네예요. 근데 이 쪽에는 문제가 더 심각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은 우리가 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놔라. 예. 지금까지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은 절대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증거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증거 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멀린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선거 보안이 곧 국가의 안보다. 국토안보부가 뭘 해야 되냐? 선거 보안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거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한 게 캘리포니아가 지금 예상 추정치입니다. 19만 명, 뉴저지 3만 5천 명, 네바다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에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대로 안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당.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사실은 여야 없이 이게 같이 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 캘리포니아는요.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했는데 6월 2일 날 선거를 시작했는데 7월 10일에 선거가 끝났어요. 며칠 걸렸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8일 걸렸어요. 선거를 한 달 넘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예.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번에 미국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통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증거를 다 제시해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걸 감추기 위해서 미국 방송사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중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갖고 ABC 방송국은 그 시간에 퀴즈쇼 했어요. MBC 방송국은 동물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하고, 예? CNN은 정규 프로그램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랬죠.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포고, 그죠?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여기서 승리해야 공화당이 승리하는 거고, 여기서 선거제도 개혁에 실패하면 누가 승리해요? 이 정신 나간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이게 전쟁터고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면은 안 되는 전쟁터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거는. 없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더 바빠요 지금. 우리보다 더 바빠. 우리 더 심각해.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저들이 와서 우리를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겠지. 먼 산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면 절대 안 돼. 우리 손으로 직접 이거 다 해결하고 문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 더 있는데 쿠팡 사태 얘기인데 요건 짧게 할게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쿠팡 사태 보고서가 지난 7월 1일에 공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제목이 경쟁의 문을 닫아 걸다 미국인 소유 기회에 대한 남한의 차별적 공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요점으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가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고 시작해요. 여기 역사가 깊대요. 외국 기업 차별한 역사. 예를 들어서 넘겨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이 건 때문에 2억 7천억 원의 과징금을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봐라, 한국은 쿠팡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 기업 구글도 너희가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과징금 먹이고 있는데 한국의 차별적 규제 때문에 한국은 4,690억 달러, 미국은 5,25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는데 앞으로 10년간 평균적으로 미국 가구 한 가구당 3,800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나왔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손실을 우리는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해 공격에 가장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니까 기습해서 압수수색하고 조사 과정에서 퇴근 못하게 막아놓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수사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옆에 놓고 신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입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기밀 사항까지도 다 문서 갖고 오라 그러고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하겠다 그러고 공정위원회가 미리 다 진술서 만들어 놓고 거기 지장 찍으라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식 수사 하던 그 기법을 이 미국 회사 쿠팡 직원들한테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다 미국 의회에 다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이 이거 이제 보니까 선진국이 아니고 이거 아주 그냥 미개한 나라구만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은 혁신적 미국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기 위해서 디지털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넘겨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도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유럽연합에서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거를 카피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유럽이 미국 기업들이 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이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 하던 짓을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그 쿠팡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쿠팡 직원들하고 이걸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컴퓨터 회수해오고 그거 다 아시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제 쿠팡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 쿠팡 그 로저스라고 하는 지금 CEO 현재 그 CEO가 사실 유출된 정보는 3,000건밖에 되지 않고 한국 국정원 직원과 함께 중국에 가서 그 컴퓨터 다 회수해왔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한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다 해놓고 입 싹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정원은 쿠팡의 그 어떤 지시나 명령 승인도 내린 바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러면서 로저스 CEO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양심불량도 유분수지. 아니 다
국정원에서 하라 해서 순종해서 다 그대로 했더니 이제 와서는 완전히 입싹짓고 오리발 냈고 위증죄로 예? 저 로저스 감옥에 보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뭔 말이냐. 그래갖고 지금 엄청 미국 의회 의원들이 열받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예전에 8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중국 기업이죠. 과징금 얼마 나왔어요? 불과 20억.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넘겨서 여기는 4천만 명 개인정보인데 유출이 아니고 이거는 알리페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에 아니 중국 기업에 그냥 넘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사실상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과징금 얼마 받았냐? 60억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리플러스 20억, 카카오페이 60억 받았는데 그때 800만 명, 4천만 명입니다. 근데 쿠팡은 겨우 몇 명? 3천 명. 근데 벌금 얼마 나왔어요? 6,200억 나왔습니다. 몇 배예요? 몇 배? 100배. 혹은 300배예요. 300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넘겨주시면. 근데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제 갑자기 귀국했는데 뭐라 했냐면 쿠팡 문제가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좀 떠들다 잠잠해지겠지 그런 거예요. 어?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떠들다가 잊어버리고 잠잠해지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미국 사람들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쿠팡 문제야. 뭐, 아유, 그거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랬는데, 뭐라 그래? 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네요. 기다리면 잠잠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미국 사람들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요, 은근히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장렬해요. 아, 미국 사람들. 그 처음, 이게 좋은 관계에서는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딱 관계 틀어지잖아요. 아주 뒤끝 끝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문제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뒤끝이 이제 아주 장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이재명이가 매를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질문이 뭐라고 질문이 많냐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는 거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네,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거야. 누구예요? 네, 이재명. 그래갖고 매를 벌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매를 벌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매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그 매를 언제 맞게 될 거냐 이제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이제 쿠팡 문제 개별적 사안으로 이것만 때리면은 이제 곧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차곡차곡 미국 사람들이 스타일이 차곡차곡 모았다가 한꺼번에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쿠팡 문제, 뭐 다른 문제 다 모아가지고 몰아서 때리면 조금 나중에 맞아요. 근데 나중에 맞는 대신 어떻게 해요? 아주 세게 맞아요. 세게 맞아.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매를 맞을 거냐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분야로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 26년 여름이 되면 슬슬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갈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가 슬슬 꼬꾸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경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하튼 주식이건 연금이건 환율, 주택가격, 전세가격, 뭐 자영업자 폐업 계속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 해결 안 되고 그죠?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유일하게 잘 되는 거는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수출이 잘 되는 것 빼고는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가 이제 지지율이 가을이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이제 바닥을 때리는 그런 지경에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찍이들
일찍이가 일찍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1번 찍은 분들 말하는 거예요. 1번 찍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물러나라고 이제 몰려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선거 문제, 선거제도 개혁할 수 있을까? 이게 의구심을 많이 갖지만 저는 조금 이제부터는 낙관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싸움은 아까 우리 오전에 모스턴 대사님도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에 21절에 잠언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라.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은 악한 자, 게으른 자는 뭐예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야. 이런 인간들은 다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뽑아버리신다. 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듯이 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뿌리가 뽑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흥하는 그런 세월이 이제 곧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정말로 이 땅에 정의를 진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이 싸움을 쌓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힘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